에르본 세미나 제19차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바이오안전수급센터의 김우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일단 시스템에 따라서 에르본 프로 운영위원장이시고 또 우리 바이오안전센터 센터장 맡고 계신 장호민 박사님께서 개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에르본 포럼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호민입니다. 에르본 포럼은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나눠진 책자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18차에 있는 동안 이 포럼을 통해서 누구든지 에르본 CMO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와서 표현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전문가분들도 우리가 모시고 또 정부에 계신 분들도 또 오시고 했기 때문에 관련 각 섹터에서 입장을 얘기를 해주시고 해서 궁극적으로 이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관한 보다 나은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대해서 국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관련된 운영위원회도 만들고요. 그래서 해마다 운영회를 열고 그 해에 어떤 점들이 이슈가 되고 해서 좀 토론이 되고 해서 좀 안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올해도 3월달, 4월달에 열어서 금년도 테마도 어떤 걸 했으면 좋을까 하고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논의를 통해서 쭉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 유전자 가입 기술, 이 진 에디팅 기술이 상당히 높은 순위로 얘기가 모아졌습니다. 그런 지수가 이렇게 되고요. 아무쪼록 오늘같이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렇게 와주시면은 에르본 프롬이 그동안에 나름대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상에서 와주신 거 아닌가 해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여기 오신 분은 다 동의하시는 바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유전자 가입 기술이 이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나 또 그런 질병에 대한 치료, 그리고 또 영양, 또 여러 가지 기능의 강화 내지 개선을 통해서 농축수산물 개발 등에 아주 폭넓게 응용이 되고 기술이 되고 영양도 상당히 광범위해서 여기에 대해 기대도 많이 되고 또한 그 반면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면으로 그 이면에 진행될 수 있는 혁신적이자 또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명한 기술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이언스나 네이처에 금년도 작년도에 계속 화제로 탑의 화제로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유전체 교정 연구단, IBS 유전체 교정 연구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도 정부에서도 이 유전자 가입 기술의 그 이면의 영향도 생각해보고 대비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기술 영향 평가 대상에 이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선정을 해서 전문가는 물론 또 일반 시민들도 참여한 상태에서 기술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이 생명학 기술에 대해서는 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이해 단상하는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된 바 있습니다. 근데 유전자 가입 기술이라고 합니다만 이건 아시다시피 또 GMO 기술의 새로운
진일보된 이제 기술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도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하고 비교해서도 많이 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벼 국내 시험 재배물이라든가 또 식품 안전 표시제 이런 거와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뜨거운 현실 속에서 이 유전자 기술로 대표되는 이런 새로운 생명학 기술에 대한 논의가 찬반 유용성, 또 위험성, 뭐 그런 균형적인 그 시각을 잃지 않고 그런 선상에서 계속 얘기가 이루어져서도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전자 포럼에서 이 기술을 다루는 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어떻게 보면 좀 이른한 편이긴 합니다만 국내적으로 아직 이쪽에 제도적으로 어프로치하기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셋업 때 이렇다하게 셋업 되기에는 좀 이른 상황인 속에서 이 포럼에서 먼저 다루고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좀 더 이 논의를 레벨업시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포럼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아무쪼록 그러한 배경하에서 본 세미나에서 유전자 가입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전망, 또 안전관리 방향, 또 금융기준 전략 등 다양한 측면이 이 논의될 겁니다.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요. 이 주장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은 좀 객관적이고 좀 합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흐름으로 전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끝으로 오늘 세미나 발표를 맡아주신 생명연의 김용산 박사님, 국립농업과학원의 임명호 박사님, 고려대학교 김동강 박사님, 지금 오셨네요. 그리고 패널 토론을 이끌어주신 서울대 수의대 장구 교수님, 지금 오고 계신 건데요. 그리고 한남대 법대 조인성 교수님, 홍익대 김은기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 회장에 적극적으로 찾아주신 청중 여러분들, 이 더운 날씨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뜻깊고 보람찬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입니다. 여기 보이는 대로 유전자 가입 기술 R&D 사업자 응용 현황 및 전망과 관련돼서 생명과학연구원의 김용산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생명과학연구원 김용산입니다. 일단 저기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준비를 하면서 혹시 굉장히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 오시지 않으실까 굉장히 약간의 부담을 가지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어쨌든 한 과학자에서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유전자 가해를 연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약간 테크니컬리 조금 페이버한 입장을 냄새를 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야기 진행과 재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기술의 성격상 약간 윤리적인 문제도 공부하는 하는데 도적이면 그 윤리적인 문제는 자치하고 제가 이야기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유전자 가입 기술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약간의 좀 유전자의 어떤 역사를 약간 좀 되짚으면서 이게 어떠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옛날이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많이 듣던 일인데 이제 멘델이 이게 완두콩 실험해 보니까 형질이라는 것이 이제
세대를 거쳐서 유전이 되는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저희가 방법이 막 될 때쯤에 그 유전을 시키는 것이 물질이고 물질은 DNA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한참 저희는 전쟁하고 있을 때 왓슨과 크릭이라는 사람이 그 DNA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중 나선으로 되고 그것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나선으로 꼬여 있다라는 구조를 밝혀서 사이언스에 퍼블리시를 하고 노벨상을 받게 되죠. 그 이후에 그런데 이 DNA가 잘라서 붙이고 이리로 갔다 저리 갔다 재조합을 할 수 있다라는 기술로 노벨상을 받고요. 그 다음에 결국 DNA는 ATGC라는 네 가지의 뉴클레오타이드로 이제 연결된 이중나선인데 그것이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새 친사람들이나 뭐 범죄 수사에 쓸 수 있는 DNA 칩 PCR 기술이 83년에 기술이 개발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린턴의 업적 중에 하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30억 베이스 페어의 그 DNA 사유를 다 해독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클린턴 정부가 이 지능 프로젝트 성공했다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지노 프로젝트가 발표될 즈음에 바로 이 첫 번째 1세대 유전자 가이들이 발표가 됐고요. 이때는 그렇게 논란이 없었어요. 최근 2013년도에 제3세대 기술인 크리스피알 기술이 이제 발전되면서 엄청난 이 분야의 혁명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약간 비전공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약간 배직한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몸을 보면은 이제 하나의 세포 단위로 이루어졌고요. 그 안에 핵이 있고 염색체가 있고요. 이 염색체는 실과 실타래인데 실타래는 단백질이고 실은 이제 DNA고요. 그 DNA가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그 DNA의 일부는 이제 유전자라고 하고요. 이 유전자가 하는 역할은 결국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라. 이러이러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어쨌든 암호를 가지고 전달하고 있는 그런 일부분의 단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틴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형질이라는 것이 좌우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형질을 좌우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어떤 프로틴이 얼마나 많고 적으냐 어떤 양적인 개념과 질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마다 특정 프로틴은 다를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보시면 그거에 따라서 누구는 갈색 머리고 누구는 검은 머리인데 또 누구는 파란 눈이고 누구는 이제 갈색 검은 눈 이런 형질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눈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장담 근데 한 100%가 갈색 눈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검은 눈이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같은 계열입니다. 근데 이 일부 사람들이 파란 눈이 있죠. 근데 보시면 동물, 뭐 개, 돼지, 소, 원숭이까지 다 갈색 눈입니다. 근데 사람만 일부가 이렇게 파란 눈이 있거든요. 유전자형을 조사해봤어요. 다 똑같은데 파란 눈에서만 하나 A가 치료받게 있습니다. 이 하나 차이에 의해서 헐트 C2라는 유전자가 이렇게 변형이 됨으로써 멜라닌 색소를 눈에서 생산하지 못하니까 파란 눈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A를 G로만 바꾸면 나는 내가 그렇게 열망하는 내 자식을 파란 눈으로 만들 수 있겠네. 그렇죠? 좀 위험한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발전시키면 내 아들은 메시의 다리, 그다음에 양쪽 시야 2.0에 카라얀의 피치를 인식할 수 있고, 그다음에 IQ는 아인슈타인의,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캔서나 알츠하이머는 전혀 걸릴 위험이 없는 이 아이들을 내가 만들고 싶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유전자가 뭔지 알아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유전자를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바꿀 수 있는 것에 관련된 기술이 바로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왜 어렵냐? 자, 갈색 눈을 파란색 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유전자 A를 G로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그게 왜 여태까지 하지 못했었느냐? 우리 사람을 보면은 유전자가 30억 개 있어요. 한 세포 안에 30억 베이스 페어가 있습니다. 30억 쌍이에요. 이 중에 하나를 바꾸는 거는요 30억분의 1이잖아요. 자, 헤라클레스가 달에서 공을 던졌는데요. 누가 던졌어요? 지구를 향해서. 공이 날아와서 이 서울 중부 안에 떨어질 확률입니다. 뭐 어쩌다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이제 치료제로 써야 되니까 매번 그렇게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막 이게 갑자기 무슨 우리 집이 아파트에 떨어지거나 뭐 시청 앞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교한 기술이 되는데 이제 그것이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가능해졌다. 자, 그럼 어떻게 가능했을까? 첫 번째, 징크 핑거 뉴클레이스가 이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장담 건데 5년 안이나 10년 안에 이제 이 기술은 노벨상을 타게 될 텐데 과연 이 첫 번째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노벨상 안에 들을까? 안 들을까? 저는 되게 궁금한데 저 생각은 들을 것 같아요. 그냥 8년의 입장이에요. 우리 몸에는 이렇게 징크 핑거라는 단백질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보면 구슬모양이 보이시죠? 그게 징크예요. 아연. 그리고 여기 전체가 이제 손가락 같이 생겼다고 해서 핑거랑 붙이고요. 여기 손가락 중간 손바닥에다가 아연 하나를 들고 있는 게 손가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징크 핑거라는 단백질들은 뉴클레오타이드 3개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얘를 세 쌍을 이렇게 최소 여기 4개로 표시되어 있지만 최소한 3개를 연결하면 9개의 쌍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조합으로 말하면 하나당 ATGC 4개니까 4의 9승이 나오고요. 반대쪽에도 이렇게 똑같이 연결하면 4의 9승이 4의 18승. 조합으로 하면 700억이에요. 그러니까 30쌍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2개만 연결하면 조합적으로 어떤 30억 베이스 페어상의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해서 찾아갈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다가 이 포폰이라는 핵산 분해 요소를 위치시키면요. 이게 중첩이 되죠. 그러면 이 2개가 이중 나선 구조를 잘라버립니다. 즉 가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술인데 여기 시골길 같은 데 가시다 보면 식물이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식물은 이게 잔토모나스라는 식물 병균에 감염된 건데요. 그 잔토모나스라는 이 박테리아 안에 보니까 탈이라는 단백질도 있어요. 사람들 식물 병원균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더니 그 단백질이 뭐 하나 봤더니 그 단백질이 바로 이 DNA 하나하고 결합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20개를 조합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연결시켜서 아까 말했던 요 핵산 분해 요소를 이렇게 유기시키면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특이한 조합으로 우리가 원하는 곳에 타겟팅하고 이걸 딱 잘라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술이 나왔을 때, 이거 첫 번째는 굉장히 개인 실험실에서 이제 운용하기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고요. 두 번째인데 가능해져서, 자, 우리도 이제 탤런트 제 2세대 가요 기술 한번 써보자 하고 막 이제 궁리도 하고 이럴 때쯤에 3세대 기술이 나와서 1세대, 2세대 완전히 그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그 어떤 분위기를 장악하는 기술을 이제 여기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얘는요, 아까는 어떤 단백질들을 조합을 했지만 얘는 RNA, 핵산의 다른 형태인 RNA가 DNA를 인식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가이드 RNA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 카스라는 단백질하고 결합을 시키면 얘가 세포내에서 이렇게 쭉 다니다가 요 20개에 해당하고 이 서열하고 똑같이 매치되는 서열을 딱 인식하면 거기에 딱 결합이 돼서 요 두 가닥을 툭 자릅니다. 자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카스나인이고요. 카스나인의 두 군데에 이 가위에 해당하는 핵산 분해 요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이트를 두 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NA하고 결합된 카스가 돌아다니다가 딱 맞는 걸 딱 자르면 역시 두 군데 이렇게 자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조합은 일반 생물들이 갖고 있는 그 뉴클레오타이드 숫자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특이하게 원하는 유전자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1세대부터 3세대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 원하는 곳을 특이하게 인식합니다. 두 번째, 인식했으면 그 이중 나선 구조를 잘라버린다. 자, 그게 이중 나선 구조를 자르는 거죠. 자, 왜 자르느냐? 자, 이렇게 보면 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고요. 유전자가 이렇게 잘렸습니다. 자, DNA 이중 나선이라고 했잖아요. 한 나선은 우리 몸에 굉장히 수시로 잘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두 개가 이렇게 잘리면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야 중간에 쭉 잘렸기 때문에 마치 성수대교가 무너진 거예요. 그 전체 서울의 어떤 교통노력이 완전히 차단이 되는 거죠. 세포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중나선 구조가 딱 잘리면 그것도 같은
같은 곳으로 잘리면 이건 나한테 심각한 데미지가 왔다라고 느끼고 즉각 우리 몸은 복구 시스템을 돌리게 됩니다. 그 복구 시스템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냥 빨리빨리 떼어. 이 지금 급한 상황이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쑤셔. 이런 NHEJ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아무렇게나 떼어놓다 보니까 원래하고 실컷 서열하고 바뀌는 형태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밀려쓰기 혹시 해보셨나요? 밀려쓰면은 하나가 틀리면 그 얘가 다 틀리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DNA가 밀려쓰기가 돼서 이 이후에 나는 서열이 다 뭉겨지기 때문에 이 유전자는 그냥 망가진 유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라면 이 잘린 부분에 있는 유전자는 망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프로세스는 뭐냐면 이 요거하고 비슷한 서열이 존재하게 되면 걔를 템플레이트로 해서 그거하고 똑같이 교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엄마한테서 받은 유전자가 잘렸으면 아빠한테서 받은 유전자가 하나가 더 있잖아요. 사람들은 두 쌍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한 쌍을 가지고 이렇게 교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생명공학에서는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시퀀스로 조절이 된 그런 도너 DNA라는 걸 넣어주면 요 잘린 부위가 요거에 맞게끔 이렇게 교정됩니다. 따라서 이 유전자 가위는 일단 여기다가 흠집만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걸 대충 떼어서 유전자를 망가뜨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교정이 되는 그런 형태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는 뭐냐? 핵산 분해 요소를 사용해서요. 특정 부위의 DNA를, 특정 부위라는 건 우리가 원하는 부위를 DNA를 없애거나 또는 넣거나 교정함으로써 유전자를 편집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유전자를 없앨 수도 있고 다시 교정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실생활 또는 연구 분야에서 어떻게 쓰이냐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뭐 크게는 이 유전자가 무슨 기능을 하는 거야? 어떤 기능 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신위 질환들이 유전 질환이잖아요. 잘못된 유전자를 부모에게 맞거나 이렇게 쓰는지. 그러한 유전 질환들은 치료약이 딱히 없는 그런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궁극적인 치료는 결국 잘못된 유전자를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로 교정을 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유전자 가위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어떤 분야는 이 유전자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못지않게 동물이나 이렇게 식물을 제작하는 데 유전자 가위 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동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체인징 테크놀로지. 게임의 판을 바꿔주는 이제 테크놀로지가 나온 거예요. 자, 게임의 판이 어떻게 바뀌었냐? 자, 옛날에는 이 GMO 동물을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유전자를 제조학 기술을 이용해서 클로닝을 하고요. 그거를 배아 줄기세포에 넣습니다. 이때 배아 줄기세포는 실험실에서 배양하고 있는 배아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넣어서 그럼 여기서 다 들어가느냐? 아주 일부만 들어가죠. 그래서 어떤 놈이 들어가는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스크리닝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들어간 놈을 배반포에다가 찔러 넣습니다. 배반포에는 요 ES 우리가 원하는 바꾼 ES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아 줄기세포 여러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난 것은 카이메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이 G는 우리가 교정한 세포가 아주 일부만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은 원래 이 발달 중인 그런 와일드 타입의 세포들로 차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유전자가 생식세포로 간 것들만 다시 추려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러면 헤테로가 나오는데 또 헤테로끼리 교배를 해서 원하는 그런 동물을 만들게 됩니다. 자, 보니까 굉장히 프로세스가 복잡하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졸업하려면 사실 이거 하나 만들면 이제 졸업 5년 만에 간단 말이죠. 돈도 많이 들고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배양이 가능한 배아 줄기세포가 존재해야지 이 기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배양이 가능한 배아 줄기세포는 마우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서는 대부분 마우스만 GM 마우스만 생산이 가능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유전자 가위가 나오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수정란이에요. 수정란. 수정란은 다 있잖아요. 수정란을 저희가 이제 임신한 주에서 수정란을 빼서요. 여기다가 유전자 가위를 넣고요. 요거를 다시 하루만 배양하고 다시 대리모에다가 착상을 시킵니다. 그럼 대리모가 뭐 마우스면 한 20일 동물에 따라서 시간을 기다리면 걔가 출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파운더로 자라나기 때문에 중간에 교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수정란이 인식하기 때문에 즉 ES세, 즉 배아줄기 세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마우스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도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 나오면서 GM 동물을 생산하는 데는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마우스하고 렛은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어쨌든 뭐 똑같은 여자분들한테는 똑같이 무서운 대상이긴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또 마우스하고 렛은 또 구분을 하거든요. 그리고 렛은 또 배아줄기 세포가 배양이 안 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GM 렛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자, 첫 번째 진구 핑거 뉴클레이스 1세대 기술이 나오면서 바로 얘를 렛에다 적용해가지고 사이언스 H6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많은 동물들이 시도가 됐고요. 2년 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한 번도 성공 못했어요. 원숭이까지도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중국에서 발표해서 셀에 나왔습니다. 자, 올해 나온 거죠? 근육 돼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이 안 나오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죠. 우리 몸에는 마이오스타틴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서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그 어느 정도 근육이 자라려고 하면은 그것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건 마이오스타틴인데요. 그 유전자를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운동 안 해도 피트니스 안 해도 근육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네. 또 하나의 최근의 일인데요. 하버드 조지 처치 그룹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장기 이식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또 치료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형 당뇨, 이제 인슐린 자체가 안 나오는 환자가 있는데요. 물론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되지만 이제 매일 맞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돼지의 인슐린을 분비하는 돼지의 이 췌장 세포를 이 사람의 당뇨병 환자의 간에다가 이렇게 이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인슐린은 뭐 돼지 인슐린이나 사람 인슐린이나 다 먹긴 하니까요. 여기서 이제 인슐린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이식으로 반응적인 치료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이럴 때 문제가 이제 물론 면역의 문제가 있는데 세균 감염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에게는 사람에게 없는 또 세균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돼지한테는 돼지 레트로바이러스가 있어요. 레트로바이러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돼지가 살아오면서 레트로바이러스가 돼지 옛날 조상에 들어가서 흔적을 남겼습니다. 자기의 DNA를요 돼지의 DNA랑 삽입시켜놨어요. 사람들이 조사해보니까 보통 우리의 이렇게 무슨 돼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돼지는 62군데의 레트로바이러스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그럼 얘를 췌장을 이렇게 넣으면 당뇨병은 치료됐는데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에서 크리스피알 카스 유전자 제3세기를 써서 62군데에 해당하는 이 레트로바이러스 유전자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세균 감염의 문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올해 최근에 수행이 되고 있고요. 앞에 거는 이제 약간 치료 목적, 연구 목적이라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동물들이 이제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미니 돼지고요. 미국의 BGI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이 돼지는 이 중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각별한 동물이잖아요. 세계 돼지의 반을 먹어치는 게 이 중국 사람들이고 또 이 삼국지에도 나오고 어쨌든 돼지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미니 돼지, 돼지를 집에서 기르기는 그러니 부담스러우니까 미니 돼지를 만듭니다. 보시면 성장 호르몬이에요. 키양 분들이 많은 성장 호르몬인데 성장 호르몬들은 이 세포 표면에 성장 호르몬 수용체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결합이 되면 얘네들이 이제 시그널을 줘서 빨리 자라 이렇게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이 성장 호르몬 수용체가 엄마한테서 받은 거 하나, 아빠한테서 받은 거 하나 있죠. 이게 돼지도 그럴 거예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그널이 반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자라야 될 돼지가 이렇게 자게 됩니다. 그래서 애완용 어프기 다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용이나 치료용이 아니라 일반용으로, 특히 애완용으로 이런 어떤 특정한 유전자 조작을 유전자 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고 앞으로 최근 몇 년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 소파리, 꼬마선충, 그다음에 지브라피쉬, 쥐, 개, 돼지, 소, 원숭이 다 이미 끝났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작년에 중국에서 사람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가 됐는데 기술적으로는 사람이 안 될 이유는 없는 거죠. 다만 윤리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분야가 이제 또한 식물 분야입니다. 그래서 식물 분야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식물도 뭐 유전자가 있죠. 그래서 식물이 어떻게 유전자가 변형이 되어 왔느냐? 여기 보시면 이게 겨자인데요. 다 한 이 겨자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뭐 케일, 브로콜리, 캘리플라워, 양배추 다 한 통 속이에요. 자연적으로 교배가 되거나 사람이 육종을 해서 교배시키고 그래서 유전자가 이렇게 서로 섞이면서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렇게 뭐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바쁜 시대를 사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이 뮤타젠이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흔히 발암물질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의도적으로 DNA에 뮤테이션을 시킵니다. 또는 자외선을 통해서 또는 더 센 감마선을 통해서 랜덤하게 DNA에 뮤테이션을 시켜요. 그럼 어디가 뮤테이션 될지 모르죠. 근데 표현형을 조사해보면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뮤테이션을 가진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스크리닝을 가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가집니다. 이것보다 훨씬 기간이 단축이 되죠. 그렇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70년의 유전자 제조화 기술이 나오면서 우리가 원하는 DNA만 딱 잘라서 붙이고 그걸 원하는 식물에다가 넣는 그런 기술적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GM 작물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개발된 작물이고요. 거기에 앞서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유전자 가열을 통해서 작물을 개발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현재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요 미생물이나 또는 식물, 동물에서 발견되어진 유형 유전자를 얻어다가 이제 벡터에다 제조한 유전자를 만들고 뭐 총이나 아그로박테리움 같은 미생물을 사용해가지고 식물 섞여서 넣은 다음에 품질 전환체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존의 GM 작물은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 아시듯이 피티톡신, 하나는 라운드업 레디, 하나는 다양한 유형 유전자가 들어간 그런 GM 작물들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BT는 이 마시너스에 있는 단백질 유전자고요. 이걸 넣으면 천공충이 이를 먹으려고 그러다가 그 이제 같이 그 안에 있는 이 BT 단백질도 먹으니까 이제 위에 구멍이 나서 이제 죽게 돼서 그 보어로부터 천공충으로부터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물이고요. 라운드업 레디는 글라이포세이트계의 제초제의 저항성을 가지는 작물을 개발해서 이렇게 대량으로 편하게 작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대부분 뭐 이 제초제 저항성 또는 BT 중이 GM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유형 형질이고요. 월든 와이스 같이 베타카로틴 유전자를 넣는다든가 이게 승인 받았죠. 최근에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제 아마 캐나다부터 시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양식량은 이렇지만 그 친흡 후 연어하고 굉장히 이렇게 빠른 성장이 빠른 이 연어에 그로스 호르몬을 유전자를 여기다 넣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이렇게 돼서 굉장히 양식 기간이 짧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도 국내 이런 GMO가 이제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품의 피부 개선, 그리고 뭐 주름 방지 EGF라는 단백질이고요. 사람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이거를 이제 식물에서 넣어서 좀 이제 안전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자 이렇게 개발된 식물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승인된 사례, 첫 번째 승인된 지형 사례입니다. 공통적으로 보이시는 것은 얘네들이 갖고 있지 않은 외부 유전자를 넣는 거예요. 자연계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인간이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자행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런 유전자를 넣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알러지의 문제, 톡신의 문제, 그다음에 제초제 저항성의 문제, 그다음에 항생제 저항성의 문제, 그다음에 일반 작물과 지연작물과의 섞이는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에 뭐 이런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가 일반 잡초에 들어가서 스포이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이제 그런 우려들이 많고 있고, 미국보다는 아마 이제 유럽 쪽에서 이런 우려들이 이제 많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럽에서는 이제 GM작물을 프랑켄푸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환경단체에서 이런 시민단체에서 광고를 하고 있고 이제 저지를 하고 있는 형편이죠. 그래서 이제 산업계에서는 전에는 이제 외부 유전자를 도입을 해서 이제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내부에 그냥 갖고 있는 내부 유전자도 유전자 가위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집, 교정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유형 형질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런 방법을 해야만 하는 그런 분야가 있지만 그게 그냥 역풍을 맞을 바에야 이렇게 해서 보다 좀 어쨌든 그런 인식의 장벽을 좀 낮춰가서 상업화할 수 있는 길을 택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재 움직임입니다. 이게 혈액형인데요. 여기 O형 계시죠? O형. 저는 A형이고요. 이제 B형, AB형이에요. 여기 사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여기 이제 세포 표면에 있는 탄수화물의 구조가 다른 거예요. 4개까지는 똑같죠. 하나, 둘, 셋, 4개까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똑같습니다. 요 끝에 있는 게 다른데요. 저는 에나스틸 갈락토사민이라는 게 붙어있어요. 저는 A형이기 때문에. 소심한 A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만 B형 계시나요? 그런 분들은 갈락토스가 붙어있고요. A형은 2개가 다 붙어있고요. O형은 없어요. 아마 많은 이제 진학 학자들이 인류 조상은 A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A형 유전자, 요거를 붙이는 유전자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뮤테이션이 일어나서 얘를 못 붙이고 얘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B형이 되고요. 얘가 2개가 섞여서 이제 A형이 되고요. 이 유전자가 아예 만나지면 O형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좀 물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세상에 다 소심한 사람만 있다.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다 약간 좀 괴팍한 사람만 있다. 그래서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은 이런 우발적인 뮤테이션이 일어나고 그것이 어떤 환경에서 셀렉션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이버스한 그런 개체로 이렇게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자연에게 우리에게 허락한 어쨌든 약간의 어쨌든 허용 범위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아까 이 근육돼지 이것도 만들었다고 또 돼지 좋아하는 사람들 굉장히 난리쳤지만 사실은 북유럽에 근육소가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존재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랑 뭐가 다르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생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즉 자연에서도 우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유전자들을 이 완전히 뭐 개 돼지를 내가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변하는 것은 물론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기존의 GM 작물이 가졌던 그런 많은 컨선들의 갖는 그런 장벽들을 많이 무려들어서 우리가 인간이 원하는 작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기술이 됩니다. 첫 번째 사례가 이 폴리페놀 옥시데이스 제거. 첫 번째 유전자 가위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작물의 승인 사례죠. 제1호입니다. 유전자 가위를 사용해서 미국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고요. 옛날에 귀했지만 요새 이제 바나나 이렇게 썩 귀하지 않기 때문에 사다 놔도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며칠 놔두면 이렇게 되잖아요. 발견되죠. 자, 이 과정은 엔자임 반응입니다. 효소 반응.
그래서 이제 여기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이 폴리페놀 옥시데이스가 이제 막 나오죠. 그래서 이 폴리페놀을 이렇게 산화시키면요, 이게 이제 갈색을 띠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갈변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버섯이죠. 버섯 재배해가지고 유통기간에 이렇게 갈변이 많이 되니까 상품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유전자 가위로 이 PPO 유전자를 딱 제거를 하게 되면 이 과정이 잘 안 일어나니까 일반적인 버섯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PPO를 날려버린 버섯은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눈이 보이기에 이렇게 되니까, 자 이거는 화학을 어떤 방부제로 처리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우리 사람한테 어쨌든 뭐 건강상에 해롭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죠. 오히려 그런 것도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런 GM 버섯이라고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주장하려고 하고, 미국은 이제 GM 어떻게 카테고리에서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사례가 되겠고요. 이번 이제 이거 승인을 받았고, 바나나도 이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이티에이트는 뭐냐면요, 이 구조를 가진 파이티 애시드라는 건데요. 이게 어디에 많냐면 옥수수, 현미에도 많아요. 현미. 얘는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가축에서도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그냥 쭉 빠져서 나와요. 그래서 얘만 홀로 빠져서 나오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 보면은 포스페이트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차지가 포스페이트가 있기 때문에 얘가 나올 때 칼슘이나 마그네슘, 우리에게 유용한 그런 이온들을 붙여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많으면 골다공증의 위험성도 있고, 우리 칼슘 섭취에 칼슘 대사에 어떤 장애가 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걸 제거하고 싶죠. 더군다나 얘가 빠져나오면 인산이잖아요. 강물 같은데 이제 가축 분뇨가 이렇게 흘러나오면 얘네들이 강물 따라가면 이제 강물의 부영향화가 일어날 수 있는 어쨌든 원인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제거하면 좋겠다. 그래서 얘를 생활성하려는데 관련된 엔자임을 어디든지 한 군데 날리면 이 파이틱 애시드가 없는 옥수수, 파이틱 애시드가 없는 현미, 그래서 환경적으로나 건강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작물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세 번째, 연화 지형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이렇게 몸에 좋은 토마토인데요. 사셔가지고 이렇게 며칠 두면 이렇게 되죠. 얘가 토마토가 약간 경화 성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리지드하죠. 거기에 팩틴이 여기 들어있어서요. 그 리지드티를 유지하는 건데요. 이제 얘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팩틴 YS가 활성화돼가지고 이 팩틴을 부수게 됩니다. 이제 리지드티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물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로 이 팩틴 YS를 이렇게 딱 날리면 이 연화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인 토마토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데, 이 팩틴 YS 날린 토마토는 이렇게 싱싱한 것처럼 보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방부제 처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유전자 가위질로 여러 번 뿌려야 될 화학물질, 여러 번 뿌려야 될 방부제를, 그런 우려를 많이 해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기술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작물들의 개발이 현재 시도가 되고 있고요. 저는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디카페인 커피를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미 남들 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디서 한 가지 개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그게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식물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카페인은 클로로포름으로 추출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몸이 안 좋아요. 이렇게 되면 그런 건강에 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큰 시장을 차지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MIT에서 매년 앞으로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놈 에디팅이 2014년도에 10대 기술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올해 2016년도 10 Breakthrough Technology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물을 이용한 대상으로 하는 지놈 에디팅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MIT에서도 예방 가운데 이 지네디팅 기술을 이용해서 식물을 변형해서 개발하는 일이 앞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 드라이브입니다. 그 지카 바이러스가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질병들이 있죠. 감염성 질병들, 지카 바이러스 또는 댕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모기의 어떤 특정한 유전자, 그렇게 감염에 필요한 유전자를 없애면, 그렇죠? 그러면 그 모기로 인한 감염성 질환이 줄어들 것이다. 근데 단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유전자에다가 이 유전자 가위를 껴넣는 거예요.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모기에다가 유전자 가위를 없애면 얘가 엄마 자리라면 아빠 자리에 있는 것도 잘라서 자기 유전자 가위로 바꿔버린다. 굉장히 이기적인 유전자죠. 유전자 가위는 굉장히 이기적인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같은 자리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자기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 그 호몰록스 리코미네이션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마리를 개발하면 얘하고 교배된 것들은 다 자기 걸로 이렇게 바꾸는. 얼마 전에 부산에 오셨나요?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이거고요. 그래서 이것 중에서 어쨌든 질병을 치료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고 올해 나온 네이처 바이오테크를 보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논문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 만능이냐? 그런 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저희가 여기를 자르기를 원했는데 여기를 자르는 거죠. 이게 바로 오프타겟 효과고요. 여기는 온타겟인데 사실 온타겟만 잘라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는 예상하지 못한 오프타겟들이 막 잘리면 사실은 안 좋은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식물, 동식물은 조금 덜한데 사람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그래서 이 유전자 가위 오프타겟 효과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지금 가장 큰 문제고요. 이 효과를 줄일 수 있다면 아마 유전자 가위 기술이 얼마큼 널리 확대되느냐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타겟을 그럼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러면 측정된 것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이냐가 또한 유전자 가위 기술 이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지금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건 약간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이는 사진이고요. 위쪽을 갈수록 조금 약간 좀 누그러지는데 유전자 가위 기술이 갖는 부정적인 기술적인 기능을 우리가 이 인류가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질병 치료와 그리고 아주 훌륭한 작물과 동물을 제작하는 데 많이 응용될 거고 저희 과학자들은 거기 주체가 되고 또 시민분들은 그걸 또 모니터링하는 주체고 아마 향후 10년들 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 결론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는 농촌진흥청의 국민농업과학원의 임명호 박사님께서 유전자 가위 기술 그리고 안전관리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기회를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께 험하게 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사실 제가 2주 전에 우리 전주국립농업과학원에서 그 유사한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아마 상당 부분이 있는데 오늘 혹시 쉬어가는 코너로 여기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연사님께서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유전자 가위 기술과 안전관리 제도와 추진 방향인데 사실 아직 국내로 놓고 보면은 실제 안전관리 정책이라든가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하게 진전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 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New Plant Breeding Techniques. 자, 우리가 지금 지놈 에디팅, 유전자 가위, 유전자 편집 또는 유전자 교정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 New Breeding Techniques, NPBT 또는 NBT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NPBT와 지놈 에디팅에 의해서 평가 관리 그 국내외 동향 그리고 일종의 그 케이스 스타디로서 한국과 일본의 그 유전자 가위 관련 주요 동향에 대해서 기술 분석 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관리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OECD에서는 그 NPBT, New Plant Breeding Technique라는 그 기술을
분류하였습니다. 총 7개 항목을 NPVT로 분류하였고 첫 번째가 이제 Site Directed Nuclease, 우리가 말하는 그 유전자 가위 기술입니다. 이 유전자 가위 기술에는 그 JFN, 텔런하고 CRISPR-Cas9이 있는데 첫 번째 연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일단 두 번째 기술이 그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디렉티드 뮤타제네시스 ODM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시스제네시스 또는 인트라제네시스, 그리고 네 번째가 리버스 비딩, 그리고 다섯 번째가 RNA 디렉티드 DNA 메틸레이션, 줄여서 RDD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그래프팅, 우리가 말하는 그 접목, 삼복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일곱 번째가 아그로인티그레이션, 그리고 OECD에서는 7가지 기술을 NPVT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U에서는 신세틱 바이오로지, 합성 생물학을 이제 8번째 신기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OECD에서 왜 하필 플랜트라고 그러냐 하면은 현재 우리가 동물은 그 상업화 또는 우리가 뭐 사료, 사실 이제 뭐 고기로 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식물은 이미 20년 전부터 우리가 재배하고 사료로 쓰고 실제 식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OECD에서 뉴 플랜트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그 지노 에디팅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이 NPVT 7가지 기술 중에 제일 첫 번째 그 Cell Directed Nuclease SDN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단순히 그 지노 에디팅 CRISPR-Cas9만 생각하지 말고 이 전체 그 시스템을 생각하자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SDN에 대해서는 잘 생략하고 나중에 언급하기 위해서 보시고, ODN은 쉽게 말해서 이제 그 DNA 리페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시퀀스를 갖고 있는 올리고머를 대량으로 넣어주면 실제로 그 넣어준 올리고머를 주형으로 해서 그 DNA 리페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퀀스를 치환하는 기술이고요. 사실 우리가 그 SDN 타입 1, 2, 3로 나눠지는데 사실 SDN 타입 2하고 그 결과적으로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ODM에 대해서 이게 GMO냐 아니냐 상당히 논란이 많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스제네시스. 쉽게 말하면 그 배추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고 통째로 드러내서 이제 그 유체 양배추 넣을 경우에 사실 배추와 양배추는 진화론적으로 아주 같은 원시 조선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유전자 DNA 그 아이덴티티를 보면 거의 98% 육박합니다. 물론 코딩 시퀀스 양배추 합성 유전자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배추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고 양배추 넣었을 때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시스제네시스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인트라제네시스는 그 배추 유전자를 조금의 변형을 가해서 양배추를 넣으면 그게 인트라제네시스가 됩니다.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 RNA 디펜 DNA 매출레이션, 사실 우리가 그 유전자 발현 조절 부위 프로모트 영역에 매칠화를 만드는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유전자 발현이 그 강도가 약해진다든지 또는 더 강해진다든지 그렇게 발현이 조절되게 되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 RNA 디펜 DNA 매출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복 3복인데요. 좀 재미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예를 병저항성 그 자두를 그 GM 대폭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넌-GM 체리를 이렇게 접순을 붙이게 되면 이렇게 하이브리드 플랜트가 나오죠. 그러면 이 하이브리드 플랜트가 GM이냐 넌-GM이냐. 그다음에 이 GM 그 대폭으로부터 위에 넌-GM 상목으로 물질이 서로 간에 이동하게 되죠. 당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RNA 그다음에 단백질까지도 이동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넌-GM 체리에서 이 열매는 과연 GM이냐 넌-GM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또 이 종자에서 이 체리 종자에서 생긴 새로 만든 자란 식물체는 GM이냐 넌-GM이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그 각 나라의 또는 이제 유명한 과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의 입장을 나타내는데요. EU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 플랜트는 GM11이라고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과일과 종자 그리고 그 후대는 넌-GM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일은 GM으로 봐야 된다. 왜? 여기서 물질이 이동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자나 이 후대는 넌-GM이다. 왜? 물질이 이동하더라도 이 종자 자체는 체리에서 나온 종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넌-GM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래도 참 알려진 유명한 과학자들이 서로 다른 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GM하고 넌-GM을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그 리버스 브리딩이고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에고의 박테주의가 애기상 때라든지 애기상 피우기 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담배에서 일시적인 발열을 볼 때 쓰는 기술입니다. 자, 우리 SDN 기술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면 SDN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SDN 1, 2, 3.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유전자 고정, 유전자 가위 기술을 말할 때는 SDN 1, 그러니까 단순히 잘려지고 인대열이 생기거나 또는 아주 작은 수의 베이스가 치환이 생길 때 이게 타입 1이고, 그다음에 SDN 2는 그 사실은 이제 주형으로 넣어진 짧은 올리고가 그 사실 그 H하고 호몰로지 디렉트 또는 호몰로스 리커미네이션이 되죠. 그래서 되고, 근데 SDN 3는 아주 그 비교적 큰 길이의 유전자가 통째로 삽입되는 경우다. 그래서 SDN3는 거의 모든 그 과학자들이 그런 GMO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SDN2 같은 경우는 ODM하고 결과적으로는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 그러면 SDN1, 2 그리고 ODM을 같이 지금 통칭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그림을 굳이 도입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크리스퍼 카스9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할 때 굉장히 쉽고 편리한 기술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쉽고 편리하긴 하지만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크리스퍼 카스9을 쓰더라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는 하나는 이제 그 벡터에 우리가 기존으로 사용하는 그 바이너리 벡터에 그 제조합 플라스미를 만들어서 그 아그로바티오이나 또는 바이러스 시퀀스를 벡터를 통해서 도입하는 경우가 있고, 진근이라든지 진근을 도입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요 최근에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서울대 김진수 교수님 그룹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RNP, 라이보 뉴클레오 프로테인 컴플렉스라고 해서 파티클이라고 해서 RNA와 단백질을 복합체로 만들어서 라이포솜 미디에이티드 트랜스펙션 하거나 또는 이렇게 진근을 써서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 바이너리 벡터를 만들어서 이러한 방법을 써서 하는 걸 우리가 이미 GM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이 과연 간단한 기술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그 편의성, 편리성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타겟티드 뮤테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퓨리파이드 된 RNA와 그 퓨리파이드 된 프로테인 컴플렉스를 써서 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이러한 그 제조한 벡터를 식물체 또는 동물체에 도입한 경우에 트랜스제닉 플랜트를 만드는 건 당연히 GMO죠. 그런데 후대 분리를 하면서 이 도입 유전자가 없는 그 누울 세그먼트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러한 그 도입 유전자 없는 후대 분리 개체가 GMO냐 아니냐. 자, 이것이 지금 유전자 가기를 할 때 이야기하는 첫 번째 거고, 그 다음에 아예 도입 유전자가 없는 경우, 여기는 DNA가 있지만 여기는 도입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게 또 이제 그 GMO냐 아닌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프 카스9 유전자 편집 기술 얘기할 때는 이러한 방법은 다양하지만은 도입 유전자 없는 후대 분리 개체라든지 또는 아예 척추 DNA가 존재하지 않는 동식물에 대해서 GMO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하는 문제가 되게 되죠. 저는 이제 제가 지금 농촌진흥체 근무하다 보니까 식물 쪽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요. 생략하도록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픽으로 그 위생평가 관리 도면에 대해서 잠시 그러면 아까 살펴본 7개의 그 신기술. 신기술의 특징이 뭐냐면 도입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식물 동물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다. 그 다음에 자연 돌연변이와 거의 구별 불가능하다. 진화론적으로 건조가 구별이 어렵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이게 GMO냐 non-GMO냐 그 경계상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행 그 LMO 규제가 이러한 개발된 생명체들을 다루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래서 우리가 위해성 평가, 우리가 GMO가 개발되면 GMO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성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해성 평가 방향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무엇이나 GMO는 도입되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럼 도입된 유전자가 있으면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도입되는 유전자의 그 물리학, 분자 생물학적 특성하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단백질의 독성 여부, 알레르기 여부, 그다음에 만들어진 물질의 그다음에 기능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현재 우리가 유전자 그 편집 기술 같은 게 도입된 유전자가 없으면 단백질이 없고 물질이 없죠. 그럴 때는 서로 또 다른 그 위생 평가 방향을 평가 시스템을 정해야 된다는 문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러한 그 유전자 편집 가용 기술한 그 만들어진 생명체를 그 도입 유전자가 디텍션이 가능한 검출이 가능한 환자 그리고 그 기존의 넌지엠하고 또는 그 유전자 편집 기술로 뮤테이션 시킨 그 개체 구별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수출입이라든지 검역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다음 지금 이게 2016년도에 그 발간된 논문에서 제가 나왔는데, 자, SDN 1, 2, 3가 있고, SDN1과 2에 대해서는 많은 그 과학 전문 또는 국제 기구에서는 SDN1과 2는 넌지엠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NGO 그룹에서는 당연히 GMO라고 하겠죠. 그다음에 여기 또 이거 독일에 있는 정부수습 연구소입니다. 기관입니다. 기관에서도 이런 SDN 1, 2, 3가 모두 GMO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야기할 때 이제 SDN 1, 2도 이야기한다고 그랬고요. SDN 3는 거의 자동적으로 GMO입니다. 그리고 ODM도 넌지엠으로 일반적으로 분류되고 RNA 디펜 DNA 매치레이션도 대부분 넌지엠으로 분류됩니다. 자, 지금 이거는 다음 자료에 가서 말씀드리면, 자,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되는 것이 핀란드에서 사실 이제 그 사이버스라는 그 회사에서 제출된 예산 그 유체를 2011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이제 유럽의 6개 기관에 이 유체가 이 유체는 이제 올리고뉴크레이틴 뮤타제네시스 ODM 기술을 만든 이 ODM 기술을 만든 유체가 과연 그 GMO냐 아니냐고 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핀란드 정부가 2014년에 EU의 유로피안 커미션에 정식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판단해 달라고 했고, 이제 이 6개의 그 각국 기관에서 이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한 거죠. 그런데 이제 독일 농식품 소속 BVL이라는 기관은 자 ODM 유체는 넌지엠이다. 그런데 이제 BFN이라는 독일 환경부 소속 기관은 자, 모든 MPBT 상물은 유전자 크리스파스나를 포함해서 GMO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간에 이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에 말씀 BVL 독일 농식품부 소속 연방기관인데요,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기관인데, 여기서 ODM과 크리스파스나는 넌 GMO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같은 독일의 환경부 산하 기관에서는 이게 이제 자연보호 관련 기관이겠죠. 그래서 GM이라고 했습니다. 그 EU 규정상 GMO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면 이 BVL에서 넌 GM으로 한 구체적인 이유, 근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SDN1이나 2로서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내추럴 뮤테이션하고 구별에 불과하고 기호가 동일하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고, 그런데 이 환경부 산하의 BFN에서는 왜 넌지 GM이라고 했냐니까, 자 여기서 지금 EU 규정입니다. EU 디렉티브인데 여기서 이제 GMO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은 유전 물질이 변형되었는데 in a way that does not occur naturally.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서 유전 물질이 변형되는 것은 GMO다. 자 그런데 우리가 SDN이라든지 SDN 1, 2 또는 크리스파스9도 이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다.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제조하여서 그 결과를 유도한 건데,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인위적인 거라는 거죠. 자연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에서 이 SDN 1, 2, 3라는 모든 MPBT는 GMO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현재 EU에서 여기 보면 이제 2015년 아마 하반기 상황인데 NPBT에 대한 개념 정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프로텍티브 어프로치를 적용한다. 지금 현행 좀 보수적인 입장을 견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2006년 지금 7월 상황에서도 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떠냐? 자, 미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프로덕트 베이스 어프로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든지 또는 바이오 안전성 의존성 프로토콜 회복에서는
절차를 중시하는, 그러니까 많은 바이오테크놀로지, 현대 그 생명과학 기술이 사용되면은 일단은 지형으로 보자는 것이 프로세스 베이스고요. 그다음에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같이 이제 프로덕트 베이스는 최종 사물에 도입 유전자가 없고 그러면은 기술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걸 런징으로 보자는 게 이제 그 프로덕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 기술의 발전이 연속적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컨벤셔널 그 뮤테이션을 한 기술이나 우리가 현대 생명학 기술을 해서 뭘 만들든지 간에 그 기술을 계속 발전하고 진화하는데 굳이 GM 런징을 구별할 필요가 있냐? 그러지 말고 최종 사물을 갖고 그것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그걸 판단하자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EU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그 핀란드의 그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개발한 그 ODM 유체 그걸 갖고 이제 EU에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같고요. US는 아직 그 GMO 개념 정의를 정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후반부에 소개드릴 내용은 이제 NPBT 스터디 그룹의 보고서 일본에서 만들었고요. 일본은 자, 기본적으로 이제 SDN1은 넌지엠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일본 학계하고 정부의 공통된 입장인데요. 그다음에 SDN2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역시 넌지엠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카로테나 그 프로토콜 규정에서 좀 면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한국과 일본의 그 케이스 스타디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사실 우리가 이제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 그러는데 종종 굉장히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사실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은 2013년에 범정부 차원으로 혁신 강화 전략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전략에 의해서 2015년에 일본 내각에서 과학기술 혁신 종합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농림수산 분야를 보면은 차세대 육종 기술을 개발하자, 새로운 육종 기술을 개발하자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범정부적으로 이제 연구 개발 수행을 지원하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종합 전략에서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이렇게 NPBT라든지 차세대 육종 기술로 개발된 그 생물체를 그것이 GM이든지 넌GM이든지 간에 어떻게 실제로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실제로 활용하고 산업화시킬 것인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연착륙이라고 그러죠.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이것이 이 혁신종합 전략의 주 요자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일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농림법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New Innovative Variety 신품종 이게 GM이든지 넌지면이 간에 새로운 육종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서 일본 농업을 살리자 이런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중점 추진해 두 가지를 했는데 첫째가 도입된 외래 유전자를 제거하는 기술. 근데 이 기술은 일본인 과학자에 의해서 개발된 시스템을 활용해서 도입된 외래 유전자를 제거하자는 이야기고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과수 육종할 때 세대 단축 육종을 하기 위해서 이 FT 유전자, 그러니까 플라워 개화 관련 유전자를 이용하는 사실 그런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새로운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하자. 기존 크리스프카스9뿐만 아니라 뭘 포함해서 좀 더 변형된 새로운 기술이 없을까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NPBT 스타디 그룹에서 이제 전략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사회 구성원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보 제공 소통 방법, 일반적으로 늘 하는 이야기들 정보 제공과 소통.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일본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는 케이스 스타디를 우리나라에서 2015년에 진행 기술 역량 평가 미래부에서 진행했고요. 이 기술 역량 평가를 진행한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이 환경에 그러니까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고요. 유전자 가위 기술이 선정된 이유는 윤리적 사회적 반향이 크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역량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이슈로 나눠서 했는데 첫째가 질병 치료,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배아 생식세포 적용 여부,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농축산물 품질 개선 가능성입니다. 앞에 두 이슈를 생략하고 세 번째 이슈를 보면 이제 다른 경제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시장 확대 전망하고 유망한 기술이다. 그다음에 현재는 이런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식품의 안전성 이제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유해성을 검증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전자 편집,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적용했을 때 만드신 생명체에 대해서 GMO 기준을 적용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에 대해서 검토해보자는 거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불안하고 그다음에 알 권리, 선택의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표시에도 논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그 기술 영향 평가를 통해서 이제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을 네 가지 있습니다. 첫째 분야는 이제 질병시효 가능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있고, 자, 물론 이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법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잠재적으로 이제 사회적 그 불평등성.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경제적인 불평등이 이러한 그 결과적으로 그 사회적 불평등을 유출하지 않느냐.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은 이 유전자 치료, 유전자 가위 기술을 써서 아까 이야기했죠. 부부 아이를 낳는다든지 또는 체형이 좋아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형평성 제고에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언으로서는 배아 생식세포 적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 의미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제언으로서 농축산물 품질개선 관련해서 제가 이제 높은 진행성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특히 관심이 가는데요. 자, 안전성은 검증 물론해야죠. 그리고 규제 체제 정비 필요성이 필요할 겁니다. 현행 그 LMO법이 사실 이러한 유전자 기술이라든지 NPBT로 만들어진 생명체를 생명체에 대해서 이게 GMO냐, non-GMO냐, 그다음에 위생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규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체제를 정비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규제를 만들 것이냐, 또는 기존 규제를 보완할 것이냐. 기존 규제라는 것은 우리가 말한 LMO법입니다. 그러니까 LMO법이라는 유전자 개념 좀 이따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연구 실험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체 단위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사실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개체 단위로 관리한다든지 개체 단위로 모니터링하는 심각한 문제를 저희 같은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장애 규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러한 우리가 바이오 유전자 그 가위 기술이 아주 쉽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막 선전이 되고 되는데, 그렇다면 만약 바이오 해킹 이런 활동이 일어날 때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지금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지나친 규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다음 이제 공통 사항으로서 정보 투명 공개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인식과 실무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유전자 가위 기술 안전 관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유전자 가위를 포함해서 NPBT로 만든 생명체를 현실화, 실용화하는 데 대해서 규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지, 현행법이 Process Based Regulation이냐 또는 Product Based Regulation이냐, 그러니까 도입된 유전자라든지 또는 그 기술 자체를 보면 프로세스가 되고, 그다음에 그 최종 산물 보면 프로덕트 베이스가 되겠죠. 그런데 아까 미국의 제도를 설명하면서 기술은 연속적으로 발달하고 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생명체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그것 또한 그 쭉 연결된 흐름인데 굳이 지금 언제 그럴 거 없다는 이야기였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새로운 그 연속성이라고 하는 그런 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전통 육종 방법, 뭐 도레벨 육종도 좋고 또는 그 육종 방법에서 현대 생명공학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GMO, 소위 말하는 GMO를 만들어내는데, 오늘날 내도되는 그 NPBT라든지 지노 에디팅은 사실 순서적으로 보면은 전통 육종에서 GMO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 뉴 브리딩 테크닉이라는 지노 에디팅 기술을 만드는 이 자체가 사실은 전통 육종과 새로운 GMO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거죠. 도입 유전자가 여기는 있다는 거고, 근데 여기는 도입 유전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그 새로운 그 연속성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그 LMO 법률입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이 이제 그 이름이고, 실제 이 문구 규정 자체에 의하면은 이 GMO는 사실은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현대 생명과학 기술 그 자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이라는 게 보듯이 이제 그 LMO 규정 문구 자체의 GMO 정의는 이제 최근 사무 기준에 했을 때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LMO법은 절차법에 상당한 비중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LMO법은 그렇더라도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에서 보면은 이 개발이라든지 유지, 관리, 시설 모든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절차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육종 기술의 전체적인 고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유전자 가외 기술, 크리스파스9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ODM이라든지 그 다음에 RNA, DNA 매추레이션, 또는 시스제네시스 또는 그래프팅까지 다 도래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유전자 가외 기술 얘기할 때 제가 느끼는 조금 이제 그 우려스러운 사항은 이제 배아 연구라든지 목재 유전자 정밀한 분야에 너무 몰입하는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크리스파스9만 볼 게 아니라 NPVT 전체를 보자는 이야기고, 이 휴먼만 볼 게 아니라 식물도 보고 동물도 보고 미생물도 다 보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음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게 이제 너무나 이제 쉬운 기술, 심지어 말하면 유전자 가외 기술 do it yourself, 그러니까 너 자신 혼자 살 수 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 되는데, 사실 물론 돈이 있으면 연구소를 차릴 수 있겠죠.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크리스파스9 기술이 절대로 쉬운 기술이 아닌데, 아주 일반인들에게 쉬운 기술이 인식되어 있으니까 이게 오남용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또 강화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 과학을 하신 분들께서 조금 신중하셔야 되고, 물론 또 언론계에서도 이거를 이 기술적인 장점과 이제 유용성을 너무나 부각하다 보니까 좀 오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GMO 안전성 문제는 이제 과학적 사실,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물론 이제 그 과학적인 사실로 위해서는 증명을 하겠지만은 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연계된 문제다는 사실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발표 시간으로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과연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김동관 박사님께서 마지막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주 공부를 몰아서 하신다고 상당히 머리가 아프시죠? 저는 좀 가볍게, 가능하면 좀 시간도 많이 줄여드리고 실현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는 아니고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 그래서 과학 커뮤니케이션 그런 분야 중에 이제 하나로 해서 오늘 유전자 가외와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맥락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서론으로 도대체 과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보통은 과학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이제 아주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근데 사실 진공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 사회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돈이 없으면 연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쪽, 그다음에 또 연구 기기를 만드는, 또는 뭐 언론, 뭐 과학, 사이언스 뮤지엄, 그다음에 일반 대중까지를 포함해서,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이 과학 지식이 생산되고 적용되는 과정은 이런 코프로덕션, 공동 생산, 또는 뭐 이제 제가 하는 과학 지식 사회학 쪽에서 보자면 이제 사회적 구성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과학이라고 하면은 실험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핵심이고, 이런 활동을 전달하는 건 부수적인, 또는 뭐 레토릭이라든가 또는 저널리즘, 이런 걸로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공부하고 있는 과학기술학 또는 과학기술 사회학에서는 사실 그게 분리하기가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전체적인 하나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활동으로 봐야 되고, 뭐 오늘 다루어지는 내용이 특히 생명공학인데, 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그런 논란이 있는 영역이죠. 뭐 윤리라든가 그 밖에 거기에 뭐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뭐 정말 덕지덕지 붙어 있죠.
소극적 기업들이라든가 등등 오늘날 가장 많은 연구비가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이른바 그 사적인 부문에서부터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윤을 추구한다고 하는 동기에서 수많은 어떤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이 결코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본질적인 행위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행위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이 퍼블릭 언더스탠딩 목사 옛날에는 과학 대중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죠. 과학을 어려우니까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쉽게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대중화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퍼블릭 저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퍼블릭 언더스탠딩 오브 사이언스라는 얘기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제 대중을 주체로 세워서 과학에 대한 이해가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가 좀 다르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유전자 가위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한 40년 전에 열렸던 그 제조학 DNA 논쟁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만큼 지금 사람들이 뭐 불안해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저는 지금 이런 사이언티픽 커뮤니티 내부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함께 이제 대중들이 과학을 특히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떤 하이프에 빠지지도 않고 또 지나치게 불안감을 갖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한 약간 시원적인 형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뭐 이 크리스퍼 이 공동 개발자죠. 이 다우드나 이분이 그 작년에 그 네이처지에다가 쓴 칼럼을 봤더니 이 퍼블릭 컨버세이션을 5단계 그러니까 연구가 신중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를 이제 쭉 써놨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합리적인 리스너블하게 제기를 한 거라고 좀 생각을 드리면 1단계는 세이프티 문제가 핵심이 된다는 거죠. 키워드가 세이프티. 그래서 전 세계의 과학자나 의사 이런 공동체가 이 진 에디팅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어떤 표준적인 도대체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유용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비교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이 과학 공동체 내부에서 이런 세이프티를 둘러싸고 또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중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생명윤리 전문가, 전문성이 다 다른 거죠. 과학자들의 과학적 전문성 또는 생명윤리 학자들이 가진 전문성 또는 커뮤니케이터들이 가진 전문 이런 것들이 다 동원이 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 과학적, 윤리적, 사회적, 법률적 함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LC라고 얘기하는 Ethical, Legal, Social Implication이죠. 이게 사실은 1988년에 제임스 왓슨이 처음 제기를 했죠. 그래서 과학에서는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그 연구가 가지는 윤리적, 법률적,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함의를 같이 연구를 하게 돼요. 이런 과정은 그때 처음 효시를 이뤘죠. 그래서 제임스 왓슨이 그 이후에 이제 결혼 프로젝트 총대를 메면서 나가기 위해서 미리 그런 어떤 윤리적인 논쟁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상당히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 이건 이제 계속 논쟁이 되고 있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윤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게 뭔가를 확실하게 정의.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 대중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연구자들이 적법하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선을 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제가 공부하는 쪽에서는 바운더리 디마케이션, 경계 설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을 안 넘겠다.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점라인 부분에 대해서 생식 계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안 한다, 해서 안 된다, 아직 너무 불확실성이 높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우리 열심히 하자. 여기서 얘기하지 마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건 어떻게 의미에서 보면은 과학자들이 스스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신들이 안전하게 또는 적법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하나의 보호벽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윤리 아주 리지드한 레귤레이션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 형태로 느슨하게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4단계는 레귤레이션. 레귤레이션이라는 건 반드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제 규율이기 때문에 규제라고 많이 하지만 사실은 증신도 레귤레이션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공감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과학적 공동체 내에서의 어떤 합의, 그다음에 사회적인 합의 이거에 근거해서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우드나는 이 생식 계열 여기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좀 자기 개인의 의견을 확실히 밝혔죠. 그러고 나서 이제 꼬셔 공부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주장이 이 유전자 가위의 개발자들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결과로 다 아시겠지만 작년 겨울에 이 서밋 중국, 그다음에 영국, 미국 3개국이 주최를 해서 이 유전자 가위가 특히 인간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죠. 그렇지만 이제 아직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논의는 길게 얘기를 할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고 아주 좀 느슨한 형태의 논의만 나왔죠. 그리고 위원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다음 회에 다시 논의를 하자 이런 정도로 그친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논의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특히 이제 중국이 새롭게 여기서 확인했던 것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차이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한 어떤 과거처럼 그런 레귤레이션을 마련하기 힘들 것 같다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각각 이미 자기들의 역사적 사회적인 맥락에 따라서 그런 레귤레이션을 하고 있는 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일괄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점들을 좀 많이. 그래서 지금 처음에 73년에 리코mbinant DNA 나왔을 때의 상황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준 게 이번에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죠. 70년대에 처음 제조합 DNA 기술. 오늘 얘기 많이 나왔지만 지금 GM, LMO 기술의 원천이 바로 여기죠. 그래서 사실 전혀 종이 다른 생물체의 DNA를 가져다가 이제 재조합을 시켜서 새로운 어떤 형질들을 발현시키는 이게 이제 1973년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 이때에 이제 굉장히 폴 버그를 비롯해서 과학자들이 먼저 이런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새삼스럽게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 얘기를 잠깐 하고 나서 유전자 가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논의를 이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스탠리 콘과 보이오가 73년에 처음 개발을 했죠.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논문을 썼었는데 사실 초기에는 이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는 상당한 우려 핵심적인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질병 전이 특히 이런 바이러스를 사용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거기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자들 스스로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제기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시켰다는 점은 굉장히 특이한 사례였다고. 이걸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재밌게도 작년에 여기 폴 버그와 데이비드 볼티모어 두 분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사설을 썼죠. 포우즈. 일단 좀 잠깐 쉬자.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근데 이야기는 40년 전에 거의 똑같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그 주요 필이 역시 똑같이 폴 버그, 아까 폴 버그와 볼티모어죠. 두 사람 다 노벨상 수상자. 여기 보시면 이 40여 년 전 1974년에 버그 서한이라는 게 이게 당시 사이언스에 실렸던 한 장짜리 편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편지인데 이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폴 버그가 맨 위에 이름이 올라왔죠. 그 밑에 바로 데이비드 볼티모어가 있어요. 노장들이 지금도 역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조금 이제 이야기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폴 버그는 사실 그 이전에 1971년에 이 원숭이 바이러스 SB40을 가지고 이 대장균을 세입하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폴 버그는 이 실험이 가진 위험성보다는 그것이 가진 어떤 잠재력에 굉장히 크게 기대를 걸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자기 차에다가 지금 이 SB40이라고 하는 번호판을 만들어 붙여 있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기술이 가지는 잠재적 위험성보다는 이것이 가지는 어떤 앞으로 가능성에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위험성을 제기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로버트 폴락. 로버트 폴락은 과학과 종교 분야에 지금 굉장히 어떤 생물학자이면서 동시에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폴 버그의 연구실에 있던 대학원생이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발표를 했더니 이제 폴락이 그 위험성을 알아차리고 전화를 걸었죠. 그래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연구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자칫하면은 거꾸로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큰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종양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기하고 그 경고를 버그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폴 버그 자서전이 나와 아직 국내에 수정이 안 돼요. 그 이후에 폴 버그는 계속 이런 생명공학의 어떤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론화를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여기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료 과학자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거를 받아들여서 자기가 노벨상을 탈 수도 있었다. 또 엄청난 아까 얘기했던 이 코언과 보이어는 우리가 다 아시지만 그 직후에 벤처 캐피탈들이 와서 막 해가지고 업체를 차려가지고 거의 돈방송에 앉았죠. 그런 과정을 그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폴 버그가 실제로 이런 실험을 중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버그 소환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것이 여기서 어떤 문제제기를 하냐면은 일단 실험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는 실험의 유예를 촉구합니다. 되게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모라토리움이라는 말은 현재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라토리움이라는 말은 좀 너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구 하나하나, 작고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서 이게 잘못하면 과학자들의 어떤 연구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라토리움보다는 어떤 포우스, 아까 작년에 나왔던 여기에도 바로 포우스가 등장했죠. 그래서 일단 잠깐 좀 약간 좀 우리 진정하자 뭐 이런 정도죠. 자발적 유예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유명한 아실로마베이를 제안한 게 되는 거죠. 그 편지에서. 그래서 이듬해 1975년에 2월 달에 캘리포니아 아실로마베이 센터에서 이제 이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이 정식 명칭이 없고요.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로서는 이쪽 분야의 핵심적인 과학자는 거의 다 참여했다고 있습니다. 조직위원장이 폴 버그였고요. 그다음에 3개 분과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회의에서 토론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시드니 브레너 있고 여기 왓슨 여기 폴 버그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어떤 그리고 여기에는 과학자 미국이 물론 주도를 했으니까 미국 과학자가 대부분 차지했지만 다른 나라 과학자들도 많이 왔었고 언론인들 그다음에 기업이나 군 소속 연구자들도 다 포괄해서 물론 완전 공개된 그런 포럼은 아니었고 참여자를 상당히 제한하고 했지만 이렇게 해서 며칠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이런 논의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의의는 그 당시로서는 이런 굉장히 가치가 예상되긴 하지만 또한 그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해나가기 위해서 최소한 확인해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또는 그래서 이런 잠재적인 위험이라는 공식적으로 과학자들이 스스로 인정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대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험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세이프티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강하죠. 정부가 나서서 계속 상관없다, 괜찮다. 그러다가 또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이제 괴담이라고 해가지고 또 색깔을 논쟁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억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그런 잠재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스스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공론화를 시켰다는 게 재미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위험을 4단계로 분류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봉쇄 절차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마지막 P4 단계에 가게 되면 음악으로 유지를 해서 공기 자체를 완전히 태워버리고 이런 등등의 아주 엄격한 자체 레귤레이션을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부로부터의 어떤 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 스스로 알고 있다. 우리보다 이 과정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리가 결코 안전을 도외시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레귤레이션과 자율성이라는 건 동전이 양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적절한 형태의 레귤레이션은 오히려 과학자들의 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 역시 마찬가지로 나와서 이후에 NIH 우리나라 NIH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돈줄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컴비넌트 DNA 자문위원회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게 되는데 중요한 하나의 길을 열어줬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에 제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검토를 통해 사이언스에 발표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공론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특히 상당히 어려운 그런 또는 많은 문제가 걸려있는 주제에서 과학자들이 이런 논의를 선도하고 그것을 공론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선례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죠. 그 직후에 대중논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미국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아시노마 회의 이후에 이제 여러 지역에서 이 대중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케임브리지 시가 가장 유명했죠. 케임브리지는 잘 아시다시피 거기 하버드 비롯해서 많은 대학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이 P3,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 수준의 연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게 알려지면서 여기 베루치 시장이 케임브리지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아주 수완이 좋은 그런 시장이었죠. 이 기회를 잘 잡은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국 전역의 어떤 논쟁의 어떤 핵심 부분으로 이제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이 76년에 일반 시민들을 포함하는 이른바 CERB, 이 레버러터리 익스페리멘테이션 리뷰 보드라는 걸 설치해서 여기에서 몇 개월 동안 이 안전을 둘러싸고 아주 치밀한 논쟁이 계속되고 하나의 어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의 선례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이 미국 전역에 생중계 될 만큼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관심을 끌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무렵에 사실은 대중들의 우려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 지역 신문에서는 뭐 이런 식의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DNA 이중야성 무조 50주년을 기념해서 왓슨이 쓴 자서전에 나온 내용을 제가 가져온 건데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그야말로 믿거나 말거나 식의 얘기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CRB 활동이 이런 무분별한 우려를 오히려 불식시키고 그 다음에 합리적 해결 방안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언론에 실렸던 만평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P1, P2, P4죠. 결국은 빠져나온다. 그래서 괴물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의 우려들이 여기서 잘 표현돼요. 이런 우려가 항상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제 참 허무맹랑하다. 일반 시민들이 너무 부지에서 나오는 얘기다. 그렇게 돌리면은 커뮤니케이션 안 되겠죠. 이런 우려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요. 특히 그때는 처음 이 리코멘트 DNA가 나타났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거죠. 이 CRB 리뷰 보드 활동을 실린 잡지 저널의 표지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제가 조금 깊이 들어가봤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성을 배려해서 시민 대표들을 선발하죠. 이 위원장이 석유회사 CEO, 그다음에 의사가 2명, 간호사, 수녀, 지역활동가, 공학자, 그다음에 도시정책학, 당시 톱지 대학의 크림스키 교수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 크림스키 교수는 이후에 생명공학 분야의 아주 중요한 이 담론 생산자 이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전혀 생명공학과 무관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게 됐다는 거죠. 무려 35명이나 되는 전문가들로부터 상관이 되는 관점의 증언을 청취하고, 그래서 어떤 딜리버레이션, 수구이죠.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이제 나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학기술 시민 참여 모델에서 이런 것들이 채택되죠. 그러니까 그냥 수구이가 아니라 그냥 선호 취합형, 우리가 보통 하는 투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호 취합형이죠. 수구이 없이 그냥 진행되는데 과학기술과 연관된 주제에서는 사실 이런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5개월 동안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 리뷰보드에서 충분히 전문가들의 양편, 그러니까 즉 지지하는 쪽과 위험이 있다고 하는 쪽의 양쪽 주장을 다 청취를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학습을 하고 토론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그 끝에 결국 NIH의 지침에 별도의 안전조치를 추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실험을 허가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환경운동 진영에서는 너무 쉽게 허가를 해줬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평가는 상당히 리즈너블한 합리적인 평가였다. 일반 시민들이 제조업 DNA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에 대해 학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KFDC를 대표한 시민 패널로서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서 이런 결론을 이끌어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학예회가 이제 여러 차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시민들을 대중화의 대상 또는 이해를 시키는 어떤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이런 논의의 중심으로 모시고 와야 돼.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선생님이 작년에 기술영향 평가에서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거기에서도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토론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던데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일반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참여가 사실 어떤 의미는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떤 언더스탠딩, 이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사례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제조업 DNA 사례는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함의를 갖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역사적 구성입니다. 아까 앞서 발표하신 선생님도 잘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위험을 이 위험에 대한 데피니션을 자꾸 정부나 또는 전문가에게 독점하려는 게 위험하지 않다니까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위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포함. 그 사회가 어떤 역사적 경험을 했느냐 또는 정치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GMO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아까도 나왔지만 GMO에 대한 인식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GMO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인 어떤 위험이라는 걸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GMO는 가장 일차적으로는 수출 수입국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수출국들은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인식이. 우리가 잘 아는 이유식 제조하는 거버사 같은 데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GM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었죠. 그러다 얼마 전부터야 그걸 쓰지 않겠다고 공언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수입국들이 있죠. 특히 유럽 같은 경우가 아주 아까 나왔지만 과연 GMO를 최종 산물로 볼 것이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소위 이제 실질적 공정성, 이 subsequent equivalence인가요? 그래가지고 최종 산물의 결과를 가지고 보려고 하는 상당히 환원주의적 접근을 한다면 유럽이라든가 이런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프랑켄푸드라는 명칭 스티그마를 붙였다는 데 같은 경우는 특히 영국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런 경험이 강합니다. 그 이전에 광우병 사태 같은 것도 굉장히 말하자면 대거든요. 사람들이 웬만하면 믿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이런 트러스트, 신뢰 같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를 갖는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커뮤니케이션의 이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어디선가 그런 거를 전문가를 외국에서 수입하다가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방법들을 그대로 동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에 하나가 보면 이 소셜 앰플리피케이션 오브 리스크라는 개념이 있는데 카스퍼슨이라는 사람 처음에 제기한 건데 이걸 보시면 그림을 보면 좀 나오고 대개 리스크 이벤트가 터지게 될 때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의 시그널, 위험 신호라는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것도 다 다릅니다. 그 사회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런 위험 신호가 어떤 사회에서는 별로 증폭되지 않고 오히려 완화되거나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굉장히 크게 증폭이 된다. 거기에는 이런 문화적인 요소라든가 여러 가지의 이 소위 거점들, 스테이션들이 있다. 그래서 소셜 스테이션이나 인디비주얼 스테이션들이 각기 당연히 상이한
가치와 상이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폭되는 양상 또는 축소되는 양상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위험 신호가 뭐 객관적인 위험에 전혀 기반하지 않는 거냐 그런 말은 아니죠. 어떤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나 그것이 소통되는 양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저는 위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보다는 불확실성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데 과학기술이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죠. 과학기술 발달 속도가 워낙 빠르고 특히 생명공학 분야의 진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헌터비치와 라베치 같은 사람은 이 포스트 노멀 사이언스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많은 다른 지금 양상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 포스트 노멀 사이언스 즉 탈정상과학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이 특징이 여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불확실해요. 그 다음에 밸류 가치를 둘러싼 논쟁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배아주기 세포라든가 이런 경우도 보면 종교계라든가 일반 과학계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빚하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적 신념이라든가 또는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14일 논쟁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그다음에 스테이크스 하이. 특히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내비돈이 커요. 잘하면 엄청난 블록버스터가 나올 수도 있죠. 제약회사들이 요즘 노리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완전히 쪽박을 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디스는 항상 어전 우리한테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유전자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공학이나 이런 많은 기술들이 충분한 이런 논의를 거칠 만큼의 여유를 주지 않고 왜? 엄청난 돈이 걸립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상황 속에서 그런 거대한 어떤 조직들에게서 나오는 연구비 같은 게 디렉티드 펀딩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위험이나 불확실성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위험이나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미 위험사회론에서부터 나왔듯이 오늘날 우리는 위험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위험을 최소화시키거나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 위험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불확실성을 어떻게 잘 거버넌스 할 것이냐의 문제로 가야지 이거를 다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전혀 논의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 가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핵심 부분은 저는 이런 불확실성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간편함과 강력함이죠. 사실 이건 도구죠. 아주 좀 잘 드는 가위가 하나 나온 그런 셈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너무 간편하다는 너무 강조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굉장히 지금 많이 풀려나오고 있죠. 지금 싼 값에. 그래서 이런 수치는 이미 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런 도구에 대한 이 커뮤니티, 과학자 커뮤니티 내에서 굉장한 어떤 펑거가 있었다는,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전문가들 내에서의 그런 윤리 커뮤니케이션이나 불확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또한 반증해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사회학자인 슐라 자사노프 같은 사람은 과학에서 너무나 이 디스코스 오브 하이프,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열광적인 이런 담론들이 너무 많이 생산이 된다. 근데 대개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기자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를 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죠. 그렇지만 커뮤니케이션 쪽의 논문들을 보면 사실 그런 과정이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모두의 어떤 그런 책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이 디스코스 오브 휴머니티가 필요하다. 좀 겸손해. 그리고 우리가 일단 위험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지. 자꾸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 그래서 이런 연구자들이 불확실성과 한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공론화시킬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대중 커뮤니케이션은 제가 볼 때 이런 하이프에 대한 제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친구들, 야 이제 술 마음먹고 먹어도 되다며. 이제 다 고쳐주는데 걱정할 필요 있겠어.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이프의 우려성이 커서
이런 데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유전자 담론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가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가위가 나왔다는 사실 때문에 일반 대중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자를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조작해가지고 편한 대로 다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전자 가위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유전자에 대한 이해가 증폭되는 건 아니죠. 유전자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중 커뮤니케이션에서 가뜩이나 지금 분자적 패러다임 속에서 유전자 담론이 강하고 요즘에도 보면 너무 쉽게 쓰이죠. 쟤는 기럭지가 무슨 다른 유전자를 타고났다 이미 등등 유전자에 대한 개념이 이미 확고하게 우리 속에 굉장히 결정론적 시각을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마치 가위가 잘 들긴 하지만 옷을 잘 지으려면 그 옷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함께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사실 우리가 유전자 개론 전체에 대한 이해는 아직까지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못 이해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GMO에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 동등성 때 유럽은 사전 예방 원칙이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차냐 결과냐. 지금 작년에 있었던 기술영향평가에서 제가 유심히 본 대목 중에 하나가 유전자 가위로 만들어진 GM의 위험성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일반 시민 포럼에서 위험성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답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일반 시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 가위로 인해서 기존의 윤리나 안전분리가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담론으로 이어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제가 볼 때 GMO에서의 어떤 불확실성의 문제가 이 유전자 가위로 인해서 해소되냐? 저는 그렇지 못하다. 결국 똑같은 과정을 다시 또 되풀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트러스트의 문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정부가 너무 탑다운식의 일방통행식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해져 있어서 사람들이 좀 굉장히 불신의력이 높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경험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악순환은 우리가 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험하다 얼마나 안전한 것이냐 이건 그 사회마다 결정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막 독점해가지고 내가 전문가야 또는 내가 전부야 어떤 이런 가부장들 국민들을 잘 모르고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어떤 이런 존재라는 식으로 해서 무지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르치려고 할 경우 이게 최악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신뢰 커뮤니케이션과 이런 전문가들에 의한 공론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거버먼트가 아니라 거버넌스죠. 그러니까 통치가 아닌 협치의 형태로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민주적인 유전자 가위에 대한 거버넌스를 수립하는 건 우리가 해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이 1988년에 GMO에 대한 시민 합의였죠. 99년에 생명복제, 그다음에 2004년에 우리 전력 정책에 대해서, 그다음에 2007년에 동물장기식에 대해서 이런 우리도 나름대로의 이런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는. 근데 이런 시도는 안타깝게도 전부 다 시민단체들의 주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가 대개 이제 이런 시민 합의가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의회 쪽에서 많이 주도를 하면서 그 결과가 그대로 피드백되는 어떤 이런 우리는 아쉽게도 이런 행사들이 좀 단발성으로 끝나고 충분히 피드백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